8권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의 원인이 과연 박정희 한 사람에 의한 것인지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며 평가한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의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사실 국내외의 여러 조건을 검토해보면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의 경제 발전이 크게 안 됐다면 그게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건 여러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선거 자료이다. 1963년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대선 중에서 당선자와 차점자의 차이가 가장 적은 15만여 표 차이밖에 안 난 선거였다.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 박정희 표가 너무나 적게 나왔다. 박정희 정권의 무능에 실망한 수도권의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박정희는 지킬 마음도 없는 거짓말들을 늘어놓는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번에도 박정희 후보가 승리하면 영구 집권 총통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박정희 후보는 대통령직을 3번만 수행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듬해 1972년에 박 대통령은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고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고 국가를 하나의 군대처럼 통치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발전에서 박정희가 맡은 역할은 부분적인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이 시기에 경제가 발전하게 돼 있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성장 제일주의, 과도한 해외 의존, 재벌 중심의 경제 편성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박정희 정권 시기에 갖고 있었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 눈 감고 어느 한 사람의 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구획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1960년대경부터 1970년대 초반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상승 주기를 탔다. 중심부의 자본가들이 투자에 열정적이었고 유럽 자본을 쉽게 다른 지역에서 공여받을 수 있었고 이자율도 이 시기에는 낮았다. 그뿐만 아니라 제3세계 공산품에 대한 무역 장벽도 별로 없었고 한국 뒤를 추격하는 태국 같은 개발도상국이 이 당시에는 추격할 힘이 없어 별로 추격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만, 한국 등 네 마리 용만 앞장서가는 유리한 점을 이 시기에 갖고 있었다. 박정희 집권 18년 시기는 인류 역사상 세계 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불리는 시기와 많은 부분 겹친다. 한국은 해방 후 근면하고 성취욕이 강한 그리고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한글 세대가 방대하게 축적됐다. 그야말로 엄청난 산업예비군이 1945년부터 1950에서 1960년대에 걸쳐 형성됐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런 방대한 산업예비군이 해외 자본과 결합한 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힘으로 작용했고, 그것의 여러 요인이 작용하면서 1960년대 후반기부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나 운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박정희 집권기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중동 특수화. 1969년에 한국 경제가 아주 좋았다.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계속 한 자릿수가 된다. 한 자료를 보면 1969 번지년에는 13.8%였는데 1970년에는 7.6%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1975년까지 계속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산유국들이 석유값을 올리며 석유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중동 건설붐이 일어나는데 이 중동 특수는 박정희도 살리고 한국 경제도 살린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중동 건설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횡재수가 터진 것이고, 기발하게 머리를 잘 쓴 정주영 같은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증화학 공업의 육성에 관해서 살펴보면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했지만 1975년까지는 기업 쪽에서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 여러 혜택을 줬는데도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경제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중동 특수였다. 중동 건설 특수 덕분에 현대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이 그야말로 노다지를 캤다. 엘도라도가 따로 없었다.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대기업들이 국내 건설업계에 막 뛰어들었다. 이렇게 중동 건설 경기로 기업의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호경기가 도래한 데다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니까 그간 주저하던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중화학 공업에 뛰어들었다. 한국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복해서 막 뛰어들어 버렸다. 이게 문제가 심각했다. 유신 체제 지키기에 눈먼 박정희 정권은 중화학 무리수로 경제 위기 초래한다. 그렇게 197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는다. 외채 누적, 재벌 비대화, 살인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던 물가 문제 등과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가 맞물린 결과였다. 무리한 투자로 기업들의 심각한 내자 부족으로 정부의 긴축 기조를 위협했고, 또 해외 시장을 목표로 중복 과다 투자를 했는데 해외 시장 진출은 어렵게 되면서 엄청난 시설이 유휴화하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1978년 말에 터진 채 두 차 석유 파동이 1979년에 내습해버렸다. 중화학 공업도 석유하고 관련이 깊은 분야이므로 한 차 파동은 힘겹기는 했으나 그럭저럭 넘겼지만 두 차 파동 때에는 한국도 큰 피해를 본다. 물론 1980년대에도 중동 건설 특수가 여전히 효자 노릇을 하지만 어쨌건 석유 파동이 내습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한국 경제는 암담했다. 중화학 공업이 1980년대 중후반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지만 삼저,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호황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삼저 호황을 맞으면서 중화학 공업이 살아난다. 그 삼저 현상이 1980년대 중반부터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1986에서 1988년에 만개하는 것인데 그게 없었다면 중화학 공업이 한국 경제를 망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삼저 호황이 오면서 중화학 공업이 효자 노릇을 하고 수출의 역군이 되는 건데 삼저 호황은 중동 건설 특수처럼 우연하다면 우연한 요소로 볼 수도 있다. 이 책은 후반부에서는 박정희 시대의 하향 평준화와 고도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수많은 노동자들의 상황들도 살펴본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문어발 재벌과 독재 권력의 끈끈한 유착도 살펴본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 경제 성장의 진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